저는 제 이름은 전인범이고요. 육군에서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휘관 생활은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우리 한미동맹을 증진하고 또 우리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군님 그러면 요즘에 그 지정학적으로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장군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북한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하고 막 전쟁 시에 완전 점령, 헌법에 명기하겠다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해 연평도 백령도 근처 바다에서 해안포 사격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피할 생각이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했는데요. 북한이 최근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말폭탄을 지금 이제 거의 뭐 핵폭탄 수준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 그 연장선은 여태까지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같은 동족이라는 개념보다는 두 개의 다른 나라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거는 각종 그동안 우리가 남북 대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기념탑 같은 것도 파괴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도 남북 교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기구들을 다 해체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족이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그 뉴스 시간에 남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그 한반도 남쪽에 뭐 서울, 부산 뭐 이런 지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네. 첫째는 그동안 지난 문정부나 현 윤정부만 보더라도 더 이상 뭐 한국의 어떠한 성격의 정권이 운영이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목표하는 것하고는 접목이 되지 않는다.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짜증이 굉장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짜증이 난다는 그런 그 이유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다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한 게 옛날에는 배고팠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배는 고프지만 우리 남한에서부터 들어오는 문화들, K-팝, 뭐 K-드라마 여기에 딸려 들어오는 자유에 대한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위협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탈북하는 분들의 얘기는 배고파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남한의 이런 영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일단 남한은 더 이상 우리하고 동족도 아니고 이건 뭐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북한이 배가 고프니까 뭔 짓을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 내에서도 우리가 왜 얼핏 뭐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에 보면은 뭐 화약 대신에 무슨 뭐 밀가루를 집어넣었다는 뭐 이런 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북한에서도 자기네들이 비축하고 있던 연료라든지 군량미 이런 것들을 빼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내에 상당히 만연돼 있으니까 다 처벌하다 보면 뭐 다 죽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곤란했는데 지금 남한을 주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군대 내에 있는 그런 각종 비리나 부패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척결하는 네. 그래서 그 군사 대비 태세 그들의 군사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안 그 북방 한계선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런 뜻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한 문구는 뭐 한데 뭐 0.00001mm도 뭐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긴장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곳인데 네. 그런 발언 내용이 아주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공교롭게도 거기서 포사격을 했고 또 어제는 또 미사일을 쐈고 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장군님께서 38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서 과거에도 이제 북한이 도발 행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 북한이 하는 도발 행동이랑 뭐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동일한 맥락이 더 많은 걸까요? 도발 유형은 뭐 비슷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자기의 그 권력을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 첫 번째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NLL이라는데 네. 북방 한계선 그쪽이 굉장히 그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발적인 충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집권한 지가 10년 됐는데 네. 그 10년 사이에 핵무기를 완성을 했고 지금 한반도하고 일본까지는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핵 능력을 갖고 또 보니까 재래식 군사력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고 중국이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위협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의 사태 때는 그 핵을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 북한이 핵무기는 이제 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핵무기는 뭐 사용하겠다고 했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에서도 쓸 것이 뭐 틀림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참 우리로서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장군님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뭐 핵무기가 있으니까 뭐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상대가 안 되고 막 그런 정도인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 네.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라면. 네.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는 전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북한이 다시 탱크 몰고 내려와 가지고 부산까지 점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도 수틀리면 압록강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지금은 우리 PD님 보기에 북한이 부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네.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특히 그 주한미군이 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전쟁은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 외에 어떤 우발적인 상황 또는
제한적인 목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또 그 바탕에는 안보 의식을 우리가 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네. 필요하면은 내가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굳센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국지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국지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과거보다 국지전까지 포함해서 전쟁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예요? 지금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좀 불안해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건 긴장 상태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은 작은 것에서도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깜짝 놀랄 때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긴장 상태, 이 텐션을 낮추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막 말폭탄을 떨어뜨리면 네. 우리도 말폭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렇게 하면 긴장 상태가 계속 올라가니까 북한이 말폭탄을 그렇게 얘기하면 네. 네. 말씀을 좀 삼가하시죠 하는 정도로 점잖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어떤 대비 태세를 잘 내실을 기하는 이런 모습이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가 북한이 말폭탄 터뜨린다고 그래서 우리도 말폭탄은 터뜨리고 그런데 또 내실은 또 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말폭탄을 터뜨리더라도 우리는 점잖게 대응을 하고 그 대신 내실은 아주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동해상에 미사일 쏘면 우리도 쏘고 바다에다 쏘고 막 포 쏘면 우리도 쏘고 막 이렇게 좀 보여줘야 쟤네가 저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 그렇게 하면 네. 어느 순간에 우리가 TV를 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 몇 번을 보느냐에 따라서 악당과 히로가 바뀌듯이 네. 어느 순간에 보면은 누가 먼저 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별로 우리한테 좋지 않다. 왜? 잃을 거는 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내실은 기하되 네. 굳이 똑같이 이렇게 말폭탄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군님 북한이 핵을 좀 제외하고서 한국군하고 좀 군력을 좀 비교한다고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북한군의 좀 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북한군 해군하고 공군은 우리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고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북한 육군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우수하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네. 북한은 사회 성격이 우리랑 틀려서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인민군 10만 명이 죽었다. 아마 눈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 사회 같으면. 네. 근데 우리는 북한보다 인구가 2배가 많지만 10,000명이 죽었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가치에서 틀리기 때문에 지상군은 그 장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는 성격적인 그런 체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10명이 죽고 우리는 1명만 죽는 이런 상황을
상대가 감수한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이득 볼 게 별로 없다.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PD님도 인정하셨지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고 북한이 부산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다면 대충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냐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평양이 불바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평양이 불바다가 되면 PD님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게 뭡니까? 없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는 안 싸우는 건데 그 안 싸우는 방법은 철저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온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안보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만 믿고 너무 쉽게 우리의 그 나라를 내 손으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아주 쉬운 생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유럽 보니까 뭐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좀 침공했을 때 보니까 독일은 이제 거의 뭐 군사 무기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것도 막 한 대 만드는데 5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독일은요 인프라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것뿐이지 네. 정신 상태는 말짱해요. 독일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약속이 자기네들 GDP에 무슨 뭐 2%를 국방비로 쓰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질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게 돈이 아깝고 뭐 이거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2%를 쓰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재무장한다. 이러면 과거의 그런 악몽 때문에 옆에 나라들이 또 그렇게 즐거워만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이 인프라를 그렇게 낙후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만드는 데는 제가 독일 사람들 만나보면 자신감이 차 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좋아서 이긴다? 천만에. 베트남이 망했다는 그 아시죠? 그 북베트남한테 진 거. 월남, 남베트남이 그때 헬기만 1000대가 있었어요. 북베트남은 그때 헬기가 뭐 100대나 있었나 몰라. 한 50대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5대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한 나라는 헬기가 10대도 없고 한 나라는 1000대가 있는데 졌다. 그러니까 전쟁, 전투 이런 거는 장비가 물론 중요하지만 장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 북한군이 쓰는 주요 무기는 뭐예요? 북한군이 쓰는 주요 무기는 뭐냐? 쉬운 거부터 얘기를 하면 공군은 구닥다리 비행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특히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전투를 보면 앞으로는 무인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무인기에 이제 특화를 해서 비록 전투기는 구닥다리밖에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늘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좋은 항공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항공기를 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지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뭐 인공위성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작은 조그만 배들 뭐
그 해안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배들은 조금 있는데 큰 배들은 없어요. 없고 새로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뭐 우리는 독도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없는데 그 대신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특히 그 동해안 쪽에서는 잠수함 작전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특화해서 갖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그런 현대식 이런 함정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뭐 핵 어뢰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특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탱크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우리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도 새로운 탱크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도 그렇고. 근데 돈이 없어서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도 그 지상군이 좀 특화가 돼 있는 게 우선 포병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포병도 오래됐으니까 그 대신 거기다가 생화학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전에도 북한이 생화학탄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화된 지상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다련장이라는 걸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미사 여러 개 나가요. 네, 다련장이라는 게 여러 개 나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신기전 같은 건데 네. 이게 여러 발 나가서 뭐 한 개의 발사관이 뭐 36발이다, 70발이다 이렇게 있으면 축구장 하나를 초토화시킨다. 뭐 이렇게들 이제 이해를 시키거든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냥 그 재래식 고폭탄이 아니라 거기다 생화학 무기, 생물학, 그다음에 신경작용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핵무기 못지않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북한은 그걸 뭐 3, 40년 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화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가 돼서 이 소화기나 이런 게 소화기라는 게 이제 사람이 들고 쏘는 것들이에요. 소총이나 권총, 그다음에 무슨 뭐 기관총, 네. RPG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로켓 쏘는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그 지금 뭐 전 세계에 북한 뭐 무기가 수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수출되는 거야.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출이 되고 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 무기들이. 그래서 북한 군인들은 양말이 없는데 그 정도예요? 북한은 원래 양말을 안 쓰고 발사계라는 걸 씁니다. 근데 하여튼 양말도 없는데 네. 반면에 이런 총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권총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 권총을 쏴보고 야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지금 백두산 권총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밀떡이거든요. 제가 봐도 이 북한 권총이 괜찮아. 그래서 그런 기초가 아주 괜찮아요. 북한이.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외에 이제 그 전략군 미사일들 단거리, 중거리, 지금 뭐 장거리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탄도탄이고 또 무슨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뭐 크루즈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을 해서 지금은 뭐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차하면은 상대방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소니인가 뭔가에서 그 영화 잘못 만들었다가 박살났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네. 그 소니 뭐 임원들 이메일을 다 해킹해가지고 사적으로 뭐 저 보낸 이메일들을 다 공개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군사력은 우리만 못한데 네. 이런 특화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결론은 하여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또 막 북한의 주요 그 전략 뭐 이런 게 있나요? 옛날에는 북한이 네. 그 여러 증언 같은 걸 보면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음.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미군을 많이 죽이면 주랭랑을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그 황장엽 씨라고 북한의 네. 아주 고위 그분이 예전에. 있는 네. 그분 증언을 보면 북한이 미국의 그 항모 전단을 공격을 해서 그 항공모함을 격침을 시키면 5천 명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주랭랑을 칠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내에 그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조건, 즉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내쫓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그대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시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주한미군을 첫 번째로 빼낸다. 그리고는 뭐 그 다음에는 뭐 기습 공격을 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든 뭐 군사적인 목적이든 이런 것들을 달성하겠다 하는 게 북한의 전략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해군, 공군, 육군 이렇게 3군이 있는데 이게 그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이겨야 되는 건가요? 뭐 어디에 조금 더 뭐 공군이나 해군에 요즘은 워낙 첨단 기기들이 많아서 뭐가 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공군이 없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공군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해군 없이 전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군이 없으면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육군 없이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군이 없으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뭐 여기에는 물론 해병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전사도 있고. 근데 이러한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전쟁을 이겨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 장군님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선제 공격하면은 네.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6.25 때처럼 네. 6.25 때 보시면 일요일 날 쉬는 날에 네. 그 새벽 4시에 야포를 쏘고 그 다음에 지상군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인 공격하기 직전에는 평화 공세, 대화를 하겠다. 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평화 공세를 했고 또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기습 공격을 했고 네. 기습 공격 다음에는 속전속결 일주일 이내에 하여튼 전 한반도를 그 점령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6.25 때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대략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첫째 속임수를 써서 우리의 준비를 좀 허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습을 가하고 그다음에는 속전속결로 점령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구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국제사회가 용납을 안 하죠. 아.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국제사회 우리가 지금 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군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무리 얘가 나를 괴롭혀도 먼저 때렸냐 안 때렸냐가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원칙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제 공격의 능력이 있더라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겠지만 그런 거는 쉽지 않다. 근데 어떤 게 이제 걱정이 되냐 하면
이 북방 한계선 자꾸 그러죠. 제가 그 최전방 네. 왜 저 사진에 보면 야간에 불이 쫙 들어와 있고 하는 거 거기를 우리가 그 휴전선 GOP. GOP 네. 제가 거기서 대대장을 13개월을 했어요. 그 네. 위에서 네.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그리고 연대장은 또 한강을 지켰어요. 거기보다 더 위험한 곳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서해안 쪽이야. NLL 그렇죠. 그쪽이 위험. 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물만 있어요. 물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우리나라 배가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실수로 북한에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민간인 배가 열심히 낚시하다 보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경비정이 그거 잡으러 와요. 우리는 잡으러 오면 우리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북한이 일부러 우리 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꽃게철이 되면 중국 어선들이 수백 척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말도 안 듣고 북한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북한도 그 사람들 보고 야 들어오지 마, 뭐 내려가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은 말 안 들어. 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럼 예를 들어 중국 배가 내려온다. 그럼 북한이 그거 막으러 가고 우리도 막으러. 그러다 보면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하여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인데 거기가 그 하여튼 복잡한 이유가 6.25가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때 해상 그 우세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었어요. 네. 북한은 배 한 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섬이 우리 거였어요. 그래서 휴전을 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쪽에 있는 섬을 다 돌려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큰 섬들도 돌려줬어요. 초도 같은 거. 근데 그 섬들에 우리 남한에서 작전을 했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격군들이. 그러니까 이 유격군들이 거기서 북쪽으로 침투해서 북한군을 공격하고 뭐 정보도 수집하고 이런 걸 했는데 거기를 자발적으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정말 끌고 내려오다시피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도 북한을 뺑 포위해서 모든 섬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주면서 이제 그 NLL을 걷는데 처음에는 북한이 배도 한 척 없을 때는 찍소리 못 하다가 90년도부터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북한 주장대로라면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NLL을 연하는 그 지역이. 네. 그래서 아주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된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지금 배하고 배끼리 싸웠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안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쐈던 미사일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지함 땅에서 배에다 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건 또 훨씬 유리해. 그 컴퓨터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우리로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확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그 위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살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죠, 충분히.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규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좀 고립된 듯한. 그럼 느낌. 북한은 개의치 않아요. 자기네들은 나홀로 간다니까. 물론 중국도 도와주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북한은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규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거면은 분명한 증거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명분 정도를 떠나서 증거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네. 그거를 확보하기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셔서 하셔도 알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지 능력은 얼마든지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인가 그때 진짜 북한을 클린턴 대통령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나요? 고려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실행까지는 안 간 거군요. 실행까지는 안 갔는데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말렸다고 김영삼 그러는데 대통령.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이유에서 네.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을 때 얘기고 아, 지금은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 네. 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고려했던 거거든요. 네. 제 군인이었던 입장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그랬으면 나을 뻔했는지도 모르죠. 아, 글쎄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북한에 이렇게 핵이 혹시 몇 개 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막 산속에 숨어 있는 건가요? 산에도 있고 뭐 바다 밑에도 있고 없는데 아, 다 그래요? 숨겨놓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판단마다 틀리지만 뭐 40개, 6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몇백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한번 진짜 하나만 터져도 뭐 하나의 시가 날아가고 막 이런 정도인 건가요? 이제 그 핵무기하고 네. 재래식 무기의 이해를 하려면 네. 핵무기가 좋은 이유는 네. 한 방에 네.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폭발을 일으켰다. 네. 지금도 핵무기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개의 폭탄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예를 들어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폭격을 할 때 그때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런 데 떨어뜨릴 때 7만 명, 8만 명 이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나 그 전에도 그 소위탄을 떨어뜨려서 10만 명의 일본 사람을 하루 저녁에 죽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대신 비행기가 1000대가 떴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비행기 1000대 대신에 폭탄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핵무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그런 그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그래도 10킬로톤, 그래도 한 20킬로톤은 돼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1킬로톤이라는 거는 TNT 1톤의 폭발력이에요. TNT 1톤. 네. 통상 수류탄 한 발에 TNT 200g인가. 진짜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고. 안 돼도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재래식 탄도탄들이 뭐 한 250kg 무게가 네.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발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킬로톤이라 그러면 뭐야 만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한 발에 한 20킬로톤 정도가 그런 적정하다고 보는데 네. 이런 거 말고 목적에 따라 틀린데 여기만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는 2킬로톤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개 대대라는 게 대략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500명 정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2킬로톤인데 지금은 그래도 도시도 사실은 큰 도시가 있고 그렇죠.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킬로톤 정도면은 조그만 도시를 없앨 수가 있고 이거를 어디에 터뜨리느냐. 네. 공중에 터뜨리느냐, 네. 땅에 터뜨리냐, 땅 밑에 터뜨리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틀려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자기가 어떠한 효과를 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거를 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핵무기의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일단은 한 20킬로톤 정도가 됐을 경우에 일단 한반도에 있는 도시는 무력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 무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신식 무기들도 많고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신식 무기가 많아도 지금
우선 러시아는 첫 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꼈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봤고 아,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그렇다고 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러시아를 군사적으로만은 밀어내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도움을 많이 주긴 했지만 네. 그래도 충분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피로감이 벌써 들어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도 불쌍하지만 네. 어린 사람, 나이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사실은 5살, 6살 된 아이 죽은 아이를 안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논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를 보면 야 애니까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피도 한 방울 안 묻혀져 있는 그 마치 잠자는 모습 같이 보여요. 네. 그랬을 때 도대체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으며 이 전쟁이 왜 있는 건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보면 푸틴은 무슨 저 서방 세계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등 얘기를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그 죄는 하늘이 용서 안 하죠. 그지? 그래서 아무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 10년도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죠.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이면서도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휴전 상태, 우리처럼 휴전 상태로 돼서 우리도 지금 80년째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 저기도 그런 식으로 휴전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든가 20년 동안 하든가. 근데 하여간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핵을 쉽게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보네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핵을 쓰면 네. 또 다른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도 지금 배운 것 같아요. 핵무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핵무기를 먹을 수 없다 하는 걸 일단 배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놈의 거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하는 거는 지금은 한반도하고 일본은 다 때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때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때리고 나면은 엉뚱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게 제 큰 염려입니다. 저는 사실 금년에는 좀 조용히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이 있고 미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막 이렇게 긴장을 높여봤자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세력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있다가 내년쯤에는 오히려 시끄러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서 긴장이 고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고 우리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서 하여간 이게 빨리 그 긴장이 좀 완화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전쟁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것에 중국이 대만을 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네네네. 하여간 지금 중국하고 대만 문제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대만을 상륙작전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중국군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 명분 싸움에서 중국이 시진핑이 필요가 생긴다든지 대만이 독립선언을 한다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다든지 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 굳이 그 대만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섬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중국 해군으로. 또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 사이에 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 금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거는 본토하고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을 했다. 해서 점령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면전을 선전포고를 할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그런 상황이 와서 그런 상황이 좀 더 커진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염려인데 하여간 분명한 거는 대만하고 중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는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그 무역의 한 35%, 40%가 그 대만 해역을 지나가니까 만약에 그걸 우회한다든지 하면은 물류 비용이 뭐 3배, 4배 뛸 테니까 우리 생활이 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아까 이제 북한 그 황장혁 그 대사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현실을 좀 인지하지 못한 자신감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을 타격한다거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뭐 하나 격추시키면 나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금도 약간 그런 오해나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상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냥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들하고 얘기를 네. 해보면 남반부 군인들이 전투 기제가 우리보다 낫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전투 기제라는 게 전투 장비예요. 장비들. 낫다. 그러나 정신 상태가 썩어서 네. 정신 상태가 썩어서 승냥이 같은 미국 놈만 아니면 한 방이면 쓸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탈북한 사람마저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통제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널널하잖아요. 네. 그 널널함에 그 강함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뭐 그거야 뭐 탈북한 군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 김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기가 이게 과장되고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이게 80년이 지나다 보니까 최초에 거짓말한 사람은 죽었고 이게 3대에 걸치다 보니까 야 혹시 김정은이가 진짜 그렇다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우리 남한 내에 무슨 방산 비리가 있다는 둥, 군기가 어떻다는 둥,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 따지고 고쳐지잖아요. 저쪽은 밑에서 그냥 썩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이게 조금씩 나아지고 깨끗해지고 하는데 북한 같은 데는 썩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놓고 막 얘기하는 이것만 보고는 쟤네들은 그냥 톡 치면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혹시 북한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 K 방산 네. 그 기술력이나 세계적인 좀 위상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꽤 높다고 봅니다. 우리 뭐 수출량도 지금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4배인가 6배인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건 좀 미안한데 폴란드도 많이 수출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우리 제품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 우리 K 방산이 좋다는 이미지를 그 전에 우리나라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만들어 준 거예요. 우선 여건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우리 K 방산 뭐 탱크, 자주포, 함정, 그다음에 잠수함, 비행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빨리 전달해주고 우리가 기술 이전도 꽤 쉽게 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도 해주고 그래서 상대방 나라에서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뭐 제품을 그러니까 그 군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나 봐요. 우리가 이거야말로 정말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TV, 냉장고, 세탁기도 잘 만들지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님께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조금 보이셨어요.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강한 뭐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너무 약한 모습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장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됐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네. 9.19 군사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된 바에야 뭐 빨리 폐기를 하든가 음. 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막 만약에 그 남북 관계가 다시 좋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또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건 뭐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다리는 건너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리면은,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대북 확성기나 전단이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번에도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말폭탄 속에 포함이 돼 있지만 네. 그 숨은 내용 중에는 북한이 우리 남한의 자유 물결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나 K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남한 사회의 어떤 헤어스타일, 옷 입는 그런 맵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것을 이미 북한 정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진실을 무서워하는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네 어떤 방송이나 그다음에 확성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날리거나 이거 하면은 선전포고라고 자기는 생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긴 한가요? 우리는 안 하죠. 안 하는데 네. 만약에 그걸 재개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몇 번씩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실제로 제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을 하나 만나봤는데 네. 병사 하전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넘어오시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오시는 아니 휴전선으로 넘어오고 왜 그러잖아요. 그래요? 가끔씩 보도되잖아요. 네. 보면은 자기가 최전방에서 근무를 쓰고 있는데 남한에서 그때 음악을 듣고 케이팝 음악을 듣고 있는데 총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음악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장단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북한은 라디오를 전부 주파수를 하나로 고정을 시켜놨거든요. 그거를 살짝 조정을 해서 남한 라디오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야 이거 뭐 잘못하다가는 박살이 나겠구나. 그렇구나. 그런 게 무서워서 지금 이제 그런 뭐 확성기라든지 풍선, 기타, 우리의 라디오 방송 이런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되고 막 강압적이고 막 사상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뭐 문화, 자유 이런 거는 본성인가 봐요. 인간의 본성. 그렇게 누르고 통제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끌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구소련이 망하고 그 동유럽이 그 재편되는 과정을 보면 네. 그 전주곡으로 전부 다 서양의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이미 이 김씨 일가가 다 보고 네. 저게 하여튼 남한 국군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군님께서 보실 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안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교육 환경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는 징집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그 젊은이들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군의 리더십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군의 리더십이 바뀌는 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덕이는 것 같고, 근데 또 제대로 된 젊은이들이 90%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그 10%, 그 10%가 그대로 군대로 들어오니까 군대는 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의 해이, 미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의존의식,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린이들부터 그 가리키는 이 가치관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 이게 아주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보라는 거는 걱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들을 각자가 집안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어떤 든든한 그 훈련을 통해서 좋은 군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안보는 우리 군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키고 특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만 하면 안 되고 우선 첫째는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각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위험한 그 안보 환경에 있는 그런 국민들로서는 반드시 안보가 그런 어떤 그 관심상의 우선순위 높게 있어야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